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특수 전략. 2.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선도적인 기술. 3. 한국 경제의 황금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경제 급성장과 대중문화의 세계화 등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높아지자 이와 동시에 자연스레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한국의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전쟁과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동시에 숨겨져 있던 한국의 군사력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은 세계 유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의 군대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크게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특성상 미국이나 러시아 등 한국보다 강한 나라만 언급하며 한국은 그런 나라에 비해 절대 군사력이 강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 군대 이미지는 공포의 대상 그 자체라고 합니다. 물론 외국인들도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1에서 2위를 다툴 만큼의 막강한 전력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현재 한국이 취하고 있는 전쟁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서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 이유로 군사력에 대한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사회적 분위기와 한국의 독침 전략을 뽑았습니다. 얼마 전 대선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투표가 진행됐었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수많은 공약들을 내세웠고 서로 상대당이 내건 공약을 반대하며 경쟁을 치렀었죠. 하지만 그렇게 서로 물고 뜯던 두 정당에서도 그 어떤 태클도 걸지 않던 정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사력의 증강이었죠. 여당과 야당 서로 의견은 조금씩 달랐지만 근본적으로 보자면 어느 쪽에서도 군사력을 올리자는 의견 자체에는 찬성을 하면 했지 반대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단순히 정치인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강해야 한다 라는 의견에 국민들 81%가 동의하고 있다 하는데요. 게다가 한국은 애초에 다른 나라와는 달리 북한과 대치 중이라는 특수성을 안고 있기에 국민들이 국가 안보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의 군사력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한국의 전쟁 시나리오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황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한국의 전쟁 전략은 독침 전략이라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공포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독침 전략이란 쉽게 말하자면 우리를 공격할 생각 같은 건 하지 마라. 공격해오면 설령 우리가 진다고 하더라도 그 적국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만들겠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선 보통 다른 나라들의 경우 현대전에서 군대를 주로 소규모 국지전이나 적대국에 대한 영토와 국민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지 굳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전략을 세우지는 않는데 한국은 극단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총력전을 전략으로 채택하고 군대를 키우고 있으니 절대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나라로 느껴지는 것이죠. 게다가 이 독침 전략이 더욱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한국은 다른 약소국들처럼 약한 군사력을 숨기기 위해 허세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독침 전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막대한 군사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침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만약 적국이 공격을 해온다면 미사일로 적의 주요 시설을 파괴해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미사일 기술 수준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봐도 뒤지지 않는 최상위급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미사일 강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을 정도로 말이죠. 게다가 최근 미국과 맺었던 미사일 협정 제한이 풀리면서 사거리, 탄도 중량, 사용 연료 등의 모든 제한이 사라지면서 미사일 및 로켓 개발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동안 사거리 제한 때문에 일본과 중국의 일부분까지 밖에 거리가 닿지 못했지만 이젠 일본은 물론이고 드넓은 중국 영토 전역까지도 한국의 미사일을 겨냥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외국인들 입장에선 한국의 군사력이 무섭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 탄도미사일인 현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한국군은 현무이라는 이름의 지대집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 중이고 500kg 정도 탄두를 실을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인 현무3 역시 보유하고 있죠. 최근엔 이보다 훨씬 큰 위력을 갖는 현무4의 개발 역시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압도적인 미사일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선 한국의 기술력이라면 이미 현무5 개발해놓고 시제품까지 완성했을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였죠. 또한 바닷속 깊은 잠수함에서 쏘아올리는 SLBM까지 보유한 나라이니 제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국만큼 위협적인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올린 군사 관련 영상에서 한국인들의 이러한 댓글들을 봤습니다. 한반도 자체가 배수진이다. 싸우기 싫어도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자식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약자가 다치면 눈 뒤집히는 게 한국인이거든.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댓글들을 달아주셨는데요. 별다른 말을 더 할 필요 없이 이것이야 말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군사력을 무서워하고 부러워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분석한 한국 군대의 진정한 무서움의 이유를 보고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건드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한국이 분노하게 되면 여타 다른 나라들과 파괴력이 다르다. 착한 사람이 화내면 그 누구보다 더 무서운 것처럼 말이야. 다른 나라는 건드려도 한국만큼은 건드리면 안 된다. 한국인들은 절대 도망치지 않아. 오히려 눈이 돌아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걸? 내 한국인 친구는 전쟁이 나면 아무 망설임 없이 총을 들고 싸우겠다고 하더라고. 다들 모르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한국만큼 침략을 많이 당한 나라는 없을 거야.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침략을 당한 나라들 중에 한국만큼 군사력이 강한 나라도 없지. 다들 현대전을 준비하는 와중에서 한국만큼 침략을 대비하는 나라는 없다. 그렇기에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인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이러한 독침 전략이 극단적이고 우려스럽다고 평가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을 봐라. 한국의 주변엔 군사 강국뿐이고 바로 옆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는 나라까지도 존재한다. 내가 한국인이었어도 이러한 전략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한국의 군사력이 너무 뛰어나기에 걱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동북아 전체가 쑥대밭이 될 수도 있죠. 한국은 최근까지도 전쟁을 겪은 나라이기에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만 두려운 것은 사실이긴 해. 한국군은 이미 1990년대에 북한을 이길 만한 능력을 갖추었어. 실제 전쟁이 발발한다고 해도 한국군은 북한을 쉽게 이길 수 있어. 한국이 지속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한국이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의 분쟁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야. 1971년에 나는 한국 보병소대에 배치되었다. 나는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했고 그 소대에는 영어를 조금 하는 LCO가 한 명뿐이었어. 우리 소대는 수색과 구조가 주 임무였어. 에어캐브 전술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해는 특별했지. 난 헬기에서 낙하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일주일의 기간을 받았어. 하지만 단 이들이면 충분했지. 한국은 매우 잘 발달된 군대와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으며 무기를 수출합니다. 한국은 2020년에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무기 수출국이 되었죠. 미국과 협정은 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딱히 미국 우산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저 자신들의 힘으로 강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한국인들은 항상 자국의 핵과 탄도 미사일 능력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적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무서운 이유야.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아마도 한반도 지역을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일 거야. 우리들은 알아야 해. 한국은 수많은 침략을 겪었음에도 다른 나라를 유일하게 먼저 침략하지 않고 성장한 강대국이라는 것을. 군사력이 강하면서도 위협적인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국과 같은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사력뿐만이 아니다. 한국 경제도 놀랍게 성장했다. 1300조짜리 미래도시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2019년 사우디는 자국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국내외 여러 가지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초대형 신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이 프로젝트의 일부라 할 수 있는 미러라인의 조감도가 공개되면서 사우디는 전 세계 초일류 건설 기업들의 수주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천문학적인 프로젝트에 미국만 소외되었는데요. 나름 사우디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미 바이든 행정부는 어찌된 일인지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 찬밥 신세를 목면했습니다. 더구나 발표 행사장엔 미국이 뒤통수를 치며 견제하려던 한국 기업들이 즐비했는데요. 여기엔 미국이 가장 증오하는 중국 기업 화웨이까지 참석하여 미국의 신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지난날 석유 증산을 부탁하기 위해 몽소 방문했다가 쪽팔리게 빈손으로 돌아간 바이든은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맞은 카운터펀치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미국의 빈자리는 한국 기업이 완벽하게 채울 전망입니다. 이미 삼성물산과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한미글로벌 등 건설, 철강, 설계, 풍력, 태양광 등 전 산업 분야를 망라하는 수십 개 한국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이권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 소요 예산은 1,300조 원으로 사무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번에 공개된 네옴시티 미러라인의 수주 규모만 600조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행사장에 참가했던 언론에 의하면 생각보다 큰 예산 규모의 참여 기업들은 환호하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네옴시티 사업은 무엇인지 통수치려다 역관광 당한 미국을 제치고 발표회장의 주인공인 된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를 이슈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국연합체인 사우디는 왕의 자리는 형제 상속이란 불문율을 지켜오고 있었는데요. 전임 국왕이던 살만은 그 전통을 떼고 아들에게 왕세자의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그 때문에 즉위 초기 정적과 친족들을 제거하며 피해 숙청 작업을 벌여 국제적 이슈거리가 되었는데요. 살만은 왕세자에 오른 인물이 빈살만이고 자산은 대충 1200조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셀 때마다 몇 조 원씩 달라진다고 하죠.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이 빈살만 왕세자가 기획한 작품인데요. 이 도시의 지상엔 도로가 없으며 대신 사막 지하에 터널과 라인을 그물망처럼 깔아 고속 대중교통과 스키장, 수영장, 골프장 등의 레저시설이 존재하는 미래형 도시입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친환경에도 관심이 많아 대기오염은 전혀 없이 지상엔 녹지와 숲과 인간, 그리고 초고층 빌딩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홍해 인근 사막에 서울의 44배 규모로 지어지는 이 도시가 완공된다면 쿠웨이트나 이스라엘보다 넓은 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말만 들어도 설레는 꿈의 도시인데요. 빈살만 왕세자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옴시티 안에 해상산업단지 옥사공과 스키장을 갖춘 관광단지, 트로제나까지 완공하여 인공지능 AI 기술로 제어하는 연중 온화한 기후, 사막 위 심어진 푸른 나무들, 세계 최고층 빌딩보다 더 높은 500m 빌딩, 로봇 가정부를 두고 모든 학교와 직장까지 5분 생활권을 만드는 도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꿈에서도 상상해본 적이 없는 1,300조 예산, 인구 900만 명의 초거대 도시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우리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마가 현지에서 열심히 움직이지만 벌써 짐을 싸서 고국으로 돌아간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 기업들입니다. 여기엔 빈살만 왕세자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끈적한 관계가 숨어 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 취임 이후 처음 사우디를 방문해서 빈살만 왕세자에게 석유 증산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바이든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왕세자가 카슈크지라는 정적을 암살하자 바이든은 기회가 날 때마다 빈살만을 왕따로 만들어 중동에서의 입지를 줄여놓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다녔는데 정작 자신이 필요해지자 과거의 무렴치는 잊었는지 석유 증산을 부탁하러 사우디로 날아온 것입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입장에선 졸업 후 십수년간 뒷담화만 늘어놓다가 갑자기 카톡으로 청첩장 보내며 친한 척하는 그런 친구들 만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왕세자는 냉랭하게 대하며 바이든을 돌려보냈고
두고두고 미국과 미국 기업의 뒤끝 장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CNN 등 미국 언론들조차 왕세자의 반인권적인 행위는 믿지만 미국 대통령으로 너무 가벼운 처신이었다며 과거 바이든의 가벼운 입을 책망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가 서로武력 파음을 내는 사이 한국은 민관이 힘을 합쳐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한국 국토부 장관은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사우디 관광부의 차관과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는데요. 될 놈은 하늘까지 도우려는 것인지 사우디의 왕족 공주 출신인 하이파 차관은 K-팝과 한국 문화에 빠진 친한 파로 회담장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인프라 협력을 넘어 사우디의 문화 콘텐츠 분야 협력까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는데요. 하이파 차관 역시 모빌리티 분야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항공과 물류 등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협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미국은 국제 여론을 움직여 사우디의 꿈을 좌초시키려 했는데요.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는 계획이며 사우디가 천문학적 비용을 댈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사우디는 호화로운 초고층 빌딩에 푸른 정원이 펼쳐진 멋진 도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실제할 수 없는 장소다라며 빈살만 왕세자의 청사진을 평가절하했는데요. 한국이라는 믿음직한 뒷배가 있는 사우디는 코웃음만 7분 1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과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한국 건설의 힘을 믿고 있는 것인데요. 20세기 피사의 사탑이라고 불리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을 기억할 겁니다. 싱가포르는 그 자체가 잘 정비된 계획도시이자 공원인데요. 한국 기업이 완공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호텔은 개장식에서부터 전 세계 건축가들과 건설 산업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55층짜리 건물 3동이 마치 서로 기대고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수직으로 서 있는 안정적인 건물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울어진 건물로 인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비대칭적인 구조 때문에 설계 초기부터 불가능한 영역에 존재하는 건물이란 악평을 받았는데 한국 건축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적인 14개의 건설회사들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최종 선정된 데에는 50도가 넘는 가파른 경사를 해결할 빠르고 안전한 시공법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호텔의 설계자인 모셰 샤플리는 물론 건설에 참여했던 구조설계 담당자들조차 겨우 2년 만에 완공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자신들이 설계 때 바라던 모든 꿈이 완벽히 실현되었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런 한국의 기술력 때문에 사우디는 미국의 모렴치한 제의를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미국의 상징 바이든 대통령의 자존심을 뭉갠 것도 모자라 한술 더 떠서 미국이 가장 증오하는 기업 화웨이까지 프로젝트에 끌어들였습니다. 화웨이는 뉴타운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를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풍력과 태양광 등으로 모은 전기를 네옴시티에 공급하는 거대한 배터리 탱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에너지 저장 규모만 1300메가와트.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세계 최대 규모의 독립형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다 된 밥에 화웨이 뿌리기라니. 한국으로서도 반가운 상황은 아니지만 사우디로서도 중국 자본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의 에너지 기업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반전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산 배터리에서 빈번한 폭발 사고 때문입니다.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고에너지 배터리들은 한번 사고가 나면 배터리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가 모두 연소할 때까지 진화하기가 힘든데요. 만약 지하 도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인류 최악의 재앙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사우디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단지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을 자초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의 뒤끝 있는 회방 작전입니다. 미국은 화웨이의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으며
수사 범위와 감시 대상이 점점 방대해져 가는 등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혼자만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를 잘 이용한다면 뉴타운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마저 한국의 품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건설의 제2의 전성기가 중동의 중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경기와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정세에서 한국은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을 수주해 K건설의 부흥을 누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의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연대건설과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등 주요 민관 기관들은 제2의 중동 건설붐을 목표로 더 라인 사업의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올해 가을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로 현재 상황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점도 있는데요. 막대한 규모의 투자 계획인 만큼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 위험 요인을 완벽히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혈맹을 둔 한국으로선 미국의 다음 행보를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신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빠른 시공기간이라는 장점까지 두루 갖춘 한국이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맡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예상하는데요. 만약 수주에 성공하고 건설 과정 또한 순조롭다면 한국은 건설은 물론 철강, 풍력, 태양광, 설비, 인프라 등 전 산업에 걸친 모든 업종의 호황을 이끌 수 있으며 침체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과거 모래사막에서 벌어온 외화로 경제를 일으켰던 우리가